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철학을 살펴보는 것도 하지 않을 거고 미술사 수업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오늘은 철학 수업을 그냥 곧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어, 철학만 딱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끔씩 이제 좀 가까운 사람 이상한 관계가 하나 형성이 되면은 이제 가끔 그런 짓거리를 할 때가 있긴 해요. 있기는 한데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공덕에 가면은 어떤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한번 어떤 무슨 약간 동호회도 아닌 것이 아무튼 그런 관계가 한번 형성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관계 중에 하나인데 했었어요 그때 한번. 그리고 뒤통수를 진짜 지대로 맞았습니다 진짜. 근데 배신을 갖다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근데 그런 뻘짓은 안 하려고요. 이제부터는 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또 하면 나쁘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역시 이것도 그리스 철학부터 순서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요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약간 좀 사람을 조금 질리게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철학사 책을 하나 다 들고 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대부분 다 그 책을 다 못 읽어내요. 왜냐면은 항상 일쪽부터 읽거든. 그 일쪽을 딱 펴보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나오죠. 내가 알고 싶은 건 소크라테스인데 무슨 뭐 땡판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래도 읽을만 해. 그래도 꾹 참고 읽었어.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나왔어. 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이런 비라처먹을 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플라톤 넘어갑니다. 그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아리스토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재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한참 뒤에 나오는 철학자인데 왠지 이 책을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관심이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꺼운 책에서 그 파트부터 먼저 읽으면 돼요.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꼭 일적부터 안 읽으면 무슨 세상이 무슨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체가 다 보지는 못해요. 뭔가 약간 좀 수학 공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왜 그 수학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집합만 공부를 해 얘네들은. 그 집합까지만 딱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니까 질려버리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책을 덮고 또 한타인데 또 해야지라고 했는데 또 어디서부터 또 집합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수학과 철학을 갖다가 딱 그런 식으로 딱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첫 부분만 보다가 덮고 첫 부분만 보다가 덮고 내 관심사는 저 뒤쪽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수학은 물론 좀 처음부터 해야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이 인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부터 보면 돼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알겠죠? 최소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정도 못 해보고 맨날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만 보다가 덮어버리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든 다른 걸 하다못해 그림을 보든 내가 정말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거 먼저 보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이제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좀 순서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그런 게 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좀 제 또 성격 탓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안정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좌우 대칭이 딱 맞는 그런 게 확고하지 않으면 살짝 미치는 타입이라서 이런 저를 보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예민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민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하다못해 지금 책상도 이리로 옮기는 게 문 때문에 대칭이 안 맞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옮긴 거거든요. 지금 요 부분이 살짝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요것도 난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하다못해 그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해도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보통은 좀 두루두루 앉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딱 대칭되게. 근데 어떤 장소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막 몰려 앉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나는 사람들 보고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너무 불안해서. 이쪽이 너무 무겁잖아. 이게 막 이렇게 약간 좀 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로 넘어가라고 하죠. 저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순서를 아무튼 결론은 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순서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다 그런 것도 하지 않겠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우 아예 뭐 덕분도 안 될 만큼 어려운 건 아니긴 하지만은 뭐 엄청난 생각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 다룰 건 무엇이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관심이 많이 하는 분야를 살펴볼 건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정신분석이죠. 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되게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배우면 좋겠는데 그럼 이거를 배울 때 우리가 다짜고짜 그냥 뭐 프로이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러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기 저 프랑스의 라깡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뭘 근거로 그 말을 하느냐? 검색되는 걸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저는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검색어를 써서 들어오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요 근래에 정말 자주 보이는 검색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안용태, 어느 학교, 안용태, 무슨 학교. 요 딴 게 자꾸 잡힌다. 그딴 거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백날 검색해봤자 안 나오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별로 좋은 대학 안 나왔으니까 뭐 그걸로 그냥 충분한 대답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검색에 잡히는 게 뭐냐면 이 락강이라는 사람이 거의 항상 순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제 홈페이지는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게 잡히게 되는데 요즘은 보니까 어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선가 그 윤리를 가르치나 봐요. 윤리학을. 그러니까 이제 그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게 현재 1, 2, 3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상대주의, 절대주의, 뭐 이기주의, 뭐 공리주의 이런 거 말이지. 이것도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알려줄게요. 자, 아무튼 그런데 보통 그런 거 없을 때는 이제 항상 5위권 안에 들어오는 게 이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인기가 많고 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더럽게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음, 좀 그렇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자꾸 나한테 들어오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써놓은 이제 조금 좀 굉장히 긴 글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그냥 올려놔서 그래요.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냥 올려놨었고 사람들 보라고 그냥 오픈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가져가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대학에서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한 선생이 그놈을 들고 돌아다닌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놓고 내가 그놈이 내가 뭔 짓거리를 하나 싶어서 내가 한번 알아봤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뭐 의심스럽지만 유용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아유 씨 지랄하고 앉아있네. 의심스럽지만 유용하기는 그러면 쥐가 쓰면 될 거 아니야? 지는 못 쓰면서 어디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 솔직히 인간이 좀 같잖아요 진짜. 자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대짜고짜 이제 이 지금은 이 정신분석 학자를 바로 볼 것이냐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제가 되는 어떤 몇 가지 지식을 갖다가 몇 개 더 쌓아 나가야 돼요. 그게 뭘까?
언어예요, 언어. 언어학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기본 좀 전제로 좀 깔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철학이 발전해 나가는 어떤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는 잘 알죠, 그죠? 이 실존주의 철학 뭐 많잖아요. 뭐 니체도 있고 사르트르도 있고 뭐 하이데거도 있고 뭐 또 누구 있냐 키에르케고르도 있고 또 누구 있냐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난다. 자 아무튼 뭐 야스퍼스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저쪽에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다 꽂혀 있거든요. 자, 요게 한때 엄청난 유행을 끌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수업을 하면 거의 80%, 90% 이상 실존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맥락이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철학이랑 좀 맥락이 많이 달라요. 자, 아무튼, 그랬는데, 실존주의가 막 잘 나가던 어느 한 시점에 소쉬르라고 하는 한 학자가 아주 독특하고 희한한 형태의 새로운 언어학을 하나 딱 내놓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랑그 언어학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 언어학,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언어만 그냥 연구한 거예요, 그냥. 그 책이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소쉬르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하는 책이죠.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사보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냥 그냥 꽂아 놓으세요. 자, 아무튼 저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언어를 연구했는데 이게 철학 전반에다가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반응을 보인 쪽은 어디였냐면 처음에는 그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이제 인류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그쪽에 먼저 영향을 살짝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질을 따라 가지고 학문을 이제 전개를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분야로 이제 이게 이 언어학이 그러니까 이 언어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특징이 각각의 분야로 이제 이게 딱딱딱딱 치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뭐냐, 철학으로까지 이제 치고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정신분석은 철학은 아니긴 하지만,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의 그 철학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몇 개 더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유럽 쪽에서는 이제 실존주의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뭐 사회 구조가 이렇고 저렇고 사회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겠어요? 현상은 맨날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인 구조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뭐 간단하죠. 근데 이게 더럽게 어려워. 더럽게. 그럼 실존주의는요. 요거는 좀 반대편이죠. 요거는 좀 더 현상에다가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럼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 요쪽을 훨씬 좋아하죠. 실존주의 계통을. 그래서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해 드리는데 제가 주로 공부를 한 거는 대부분 다 구조주의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해주느냐? 너무 어려워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예전에 한번 수업하다가 다 도망갔다고. 이런 거라고 얘기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는 오늘 배울 게 무엇이냐? 서론이 아주 깁니다. 서론만 벌써 17분째인데, 소시리의 이 랑그 언어학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어렵게 보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랑그 언어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 아들 칠판이에요. 장난감인데 내가 가지고 왔어. 이걸 가지고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언어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소시르가 이 언어학을 만들기 전에 사용했었던 언어학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어, 사적 언어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사적 언어학. 요걸 이제 통시성적인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뭐 한국의 고대 어는 어떤 식으로 발음을 했을까, 그러니까 말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연구하나 봐요. 그래가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 신기하던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화가 아예 안 되고 말이 약간 또 중국어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영상이 바로 이 사적 언어학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이제 고대로부터 현대로 이르기까지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매 순간마다 언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를 역사적으로 알아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적 언어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적 언어학이 연구하는 방식을 보고 하고 힘들다. 통시성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은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적 언어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배제합니다.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랑그 언어학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랑그가 뭔 말인가?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랑그가 뭔지 알아야겠지? 자, 랑그란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파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먼저 언어라고 하는 거는 랑구와 파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자,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은 뭐라고? 파롤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는 지금 파롤을 하고 있는 거야. 발화 작업.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랑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체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지금 한국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사용해서 말을 하는 행위를 보고 파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 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랑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100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부 다 파로를 하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 네, 맨날마다 욕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또 고급지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언어의 수준도 다 다르죠. 여러분이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과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과 또 뭐 대학 뭐 교수님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 절대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8월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뭐 직업의 차이, 뭐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 바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난 좀 개인적으로 좀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뭐냐, 그 뭐 외국인들 데려와다가 그 수능 영어 지문 풀어보게 하고 애들 다 틀리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수능 국어 언어 영역 지문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다 틀리잖아.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아, 나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너무 좀 너무 바보 같아 진짜. 그거 왜 하는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다고 하여 그 수준이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애도 한국어 잘 사용합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지만 언어적 수준은 굉장히 낮죠.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8월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여 랑그가 다른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어의 체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랑그는 이 거대한 구조로서 하나가 딱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거대한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랑그라고 해봅시다. 한국어라고 하는 랑구인 거야. 이게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전체를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만 한다 하더라도 모든 한국어 단어를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잘 아는 단어도 있고 잘 모르는 단어도 있고 생판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이 정도만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이 정도만 사용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말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제 발화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랑그는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법칙이자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있고 인간과는 완전히 좀 별개로 떨어져 있는 독자적인 어떤 구조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현상을 좀 더 중시한다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발화작용 자체를 갖다가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마치 존재하는 어떤 실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건데 구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체계는 따로 동떨어져 있고 어? 책에는 따로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각각의 개인들이 사용한다는 거지. 자, 일단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체계와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일단은 떨어뜨리라는 거지. 자, 분리시켜. 자, 분리시킨 다음에 발화는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는 개인적 특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체계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한국어의 문법, 뭐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야. 딱.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되느냐? 이 체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것만 잘 이해하게 된다면은 각 시대마다의 변화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대의 랑그 체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그 시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발화작용들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오, 대단해. 대단하신 분이죠. 알겠죠? 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뭘 연구한다? 이 랑그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를 더 봅시다. 그럼 이제 랑그가 어떤 식의 체계성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죠? 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호예요.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요즘 보자 개가 인기가 많으니까 멍멍이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자, 개라고 적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라고 하는 이 글자를 딱 보게 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돼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다리는 4개에 몸통은 좀 길쭉하고 그러니까 몸통은 좀 길쭉하고 다리는 4개가 붙어 있고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드는 멍멍이 이렇게 생긴 동물이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개라는 글자와 이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나? 왜 여러분은 이 개라는 글자를 보고 이걸 떠올려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약속인 거예요. 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미국인이 와가지고 이 개라는 글자를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멍멍이가 머릿속에 떠오를까? 절대 안 떠오르죠. 왜냐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적 체계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랑그는 한국어하고는 다르니까 그 사람은 영어의 랑그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다고 해봅시다. 이 글자를 봤어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한국 사람이 이걸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떠올라요? 당연히 안 떠오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걸 왜 만들었느냐, 인간이. 내 눈이 보고 있는, 내 온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온 세상에 있는 이 각각의 대상들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어떤 예가 좋을까? 뭐 구석기 시대에 어느 한 원시인이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본 거야. 엄청 맛있는 사과나무가 열려 있는 걸 봤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언어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야. 우가 우가 우시 우가 우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저기 사과나무 있어. 그러면 오 바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죠?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그러면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있는 것이냐, 원래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멍멍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이 대상을 갖다가 우가 우가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설명하기 힘드니까 간략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개라고 하는 요 글자를 갖다가 박아 넣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각 문명마다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개, 이거는 또 일본은 이누 맞나? 이누 맞지? 이누꾸루, 이누. 다음에 중국어는 뭐라더라? 거라고 했나? 그렇고 독일어는 몰라요. 이제 자, 아무튼 자, 이렇다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호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기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잘못 적었다. 첫 번째는 기표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바꾸면은 시니피앙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시니피앙, 이거를 시니피에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요거를 이제 능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능기. 요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소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봤을 때 뭐 능기, 속이 나오면은 이거 기표를 얘기하는 거다. 신입평이라고 나오면 기표를 얘기하는 거다. 속이라고 나오면 기회를 얘기하는 거다. 신입평이가 나오면 기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 뭐 글 쓰는 사람마다 다 지 마음대로라서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다 쓰죠. 동시에 적어놔야 오해가 없을 거 아니야.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기표. 이 기와 이 기와 이 기는 같은 뜻이고, 표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시되는 거. 의는요, 밑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멍멍이라고 하는 이 개가 이제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바로 뭐다? 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청각적 이미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개라고 하는 기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표시하려고. 왜냐면 자,
제가 지금 개를 한 마리만 그렸지만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개라고 하는 동물은 진짜 더럽게 많거든. 우리 집 똥개도 있고 너희 집 진돗개도 있고 너희 집 고급진 개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개라고 하는 동물은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놓고 보면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개별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다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개는 없거든. 안 그래요? 모든 개가 훌륭한 것처럼. 자, 그런데 그 개들을 갖다가 하나로 통칭해가지고 묶어서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오게 되었었고, 그래서 나온 게 이 개라고 하는 기표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 거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미국에서는 이 기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표를 또 하나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멍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이 개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 붙일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사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라고 적어 놓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도 뭐, 뭐 세상이 뭐 무너집니까? 그럴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아직 저번 주에 그 대탈출을 보니까 막 이상한 기호로 적혀 있는 게 있던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부터 요렇게 쓰고 이거를 이제부터 멍멍이라고 생각할래 라고, 멍멍이라고 생각할래 라고 하면은 나는 이 기호를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거를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알겠죠? 그러면은 이 기호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이 멍멍이와 이 개와 이 독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렇게 맞붙어야 할 필연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붙여도 큰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러한 특징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자의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멍멍이와 개 사이에는 반드시 그렇게 붙어야 하는 필연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인 특징을 가진다. 또 예를 들면 고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봅시다. 그러니까 글자만 적어 볼게요. 자, 좀 정리 좀 하고. 자, 이 기표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야옹 하는 동물이 떠오르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서 야옹 하는 동물이 떠올랐다고, 요렇게 생긴 동물 말이에요. 요렇게 생긴 동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거와 요것이 두 개가 맞붙었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뭘 가진다? 기호를 가지는 거예요. 기호가 된다는 거지. 내가 다른 거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자, 빼꼬뻥. 옛날에 1박 2일에서 이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 빼꼬뻥이라고 하는 내가 글자를 적어놨어. 이것도 하나의 기표가 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왜겠어요? 이거는 기표는 맞아. 표시는 돼 있잖아. 근데 뭐가 없어요? 대응되는 기의가 없잖아요. 기의가 없으면 이거는 기호가 될 수 있나 없나? 이거는 기호가 될 수가 없어. 이거는 기호가 안 돼. 기호가 안 되니까 이거는 한국어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글자야, 안 들어와 있는 글자야? 그냥 안 들어와 있는 글자야. 그러니까 한국어라고 하는 랑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봤을 때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다는 거지. 간단하지?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체계서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 건 뭐가 있냐면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기호가 이제 뭔지는 알았죠. 기호는 기표와 기의를 통해서 대응되는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기호는 또 뭘 가지냐면,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기호가 가치를 가진다. 무슨 말일까 이게? 뭐 돈의 가치 같은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각각의 기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자 그런데 이 기호들은 항상 다른 기호들과 구분이 되고 약간 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기호가 있는데 좀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일단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교환될 수 있는 다른 성격의 사물.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 요거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사물. 요 두 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가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1,000원을 주고 내가 뭐 교환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빵을 산다든지 뭐 물건을 아무튼 뭐 다양한 물건들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교환될 수 있는 가치, 교환될 수 있는 관계 거기에서 이 1,000원어치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가 가치가 큰가, 1억짜리가 가치가 큰가? 당연히 1억짜리가 훨씬 더 가치가 크죠. 왜겠어요? 교환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니까. 그렇죠? 다음 더불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500원과 5,000원 사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이제 가치가 도출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예요. 단어도 요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가치가 이제 매겨지는 건데 다른 성격의 단어와 교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주고 빵을 바꿔 먹는 것처럼 이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교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한 번 더. 1,000원짜리와 빵을 어떻게 한다? 교환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이 단어는 요 단어랑 교환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치를 하나 획득하게 되고 또 그 뭐냐 그 유사한 다른 단어와 그러니까 1,000원은 500원과 5,000원 사이에 요 위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500원이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결국 뭡니까? 유사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 원이고 수다 쓰고 있으니까. 단어도 똑같아요. 유사한 것들 사이에 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치를 획득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호가 가지는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기호들 간의 어떤 차이와 관계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 가치가 1대1로 대응되는 그 이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다리도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예요. 나 우리나라 말에서 나도 뭐 찾지 못하겠더라. 자, 불어로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자, 다음에 영어로 요건 알죠? 이건 무슨 뜻이지? 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겠어 당연히 양이 되겠지만 얘는 하나 더 가져요. 양, 고기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더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이 sheep이라고 하는 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무통이라고 이러는 건가? 요거는 이제 양이랑 양고기라고 하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요 sheep에는 양고기라고 하는 의미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혹시 아닐까봐 참 걱정이네. 하도 막 언어를 되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그냥 교과서에 있는 예시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에는 가치가 동등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기 하나 더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가치 차이는 왜 나오느냐? 그 언어 랑그 안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호에 의한 어떤 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위치를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줘가지고 다른 기호와 공존하면서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갑자기 좋은 얘기가 생각났다. 자, 이거예요. 자, 숫자 18.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거는 그냥 숫자 18.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씨발로마 할 때 씨발은 18 그런 의미를 살짝 가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단어가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도 얘는 뭘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언어학 내에서는 언어 랑그 내에서는 얘는 다른 가치를 좀 더 부여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18, 18 해봤자 걔네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8 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다른 가치를 하나 더 가지게 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언어 체계 내에서 다른 기호와의 차이에 의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좀 다르게 이제 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간단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호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먼저 기표와 기의가 만나서 이제 대응하여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 그거를 하나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각 랑그들마다 기호는 조금씩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세 번째로 볼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어를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말잖아요. 그 관계에 의해서 가치를 좀 다르게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냐? 이 사람은 크게 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결합 관계. 결합 관계. 요거는 이제 가로축을 얘기해요. 내가 단어를 하나 몇 개 적어 볼게요. 자, 1번 단어, 나. 2번 단어, 글. 3번 단어, 쓰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거를 이제 한번 결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나는 글을 쓴다. 요렇게 요거와 요거와 요거를 요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요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기호들은 1번 기호와 2번 기호와 3번 기호는 이렇게 결합하여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요거 하나.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계열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똑같이 이 문장을 가지고 갑니다. 요거는 이제 세로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단어를 빼고 철수라고 바꿔봅시다. 철수는 글을 쓴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나는 냅두고 다른 걸 해봅시다. 나는 곡을 쓴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나는 시를 쓴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다음에 나는 글을 냅두고 나는 글을 쓴다 말고 읽는다라고 해봅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가지고 나는 뭐로 바뀔 수 있다? 자, 한 번 더. 나는 이거를 이제 세로축으로 이제 다른 걸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로? 철수로, 뭐 영희로, 이런 식으로. 글은 뭘로? 뭐 곡으로. 쓴다는 뭐로? 뭐 읽는다로.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꾼다라고 하여 이 계열 관계가 결합 관계가 깨지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랑그 안에서 각각의 기호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결합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계열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집단을 보고 결합체와 계열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결합 관계로 나오는 거는 겉으로 다 드러나죠.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현전성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요 계열 관계들 봐봐요. 요것만 현재 현존되어 있는 거야. 현재 요것만 현존되어 있고 철수 0이 곡 잃는다로 바꿔도 큰 무리는 없지만은 요거는 현재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인 것이지 현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부재성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야. 언어란 무엇이다?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는 체계라는 거예요. 언어는 뭐다? 체계라고요. 각각의 단어들은 다 이 다른 다양한 단어 랑그들끼리 봤을 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나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호는 조금씩 다르게 기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언정 일단 기호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은 그 랑그 안에서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결합하냐 어떤 식으로 계열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랑그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소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갖다 연구하는 걸 보고 랑그 언어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체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체계적이다.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구조를 잘 이해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다 말에서 생기는 것이고 말의 오해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뭐 돈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돈은 뭐 벌고 못 벌고도 결국 따지고 보면요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결국 다 뭡니까? 말이에요, 말. 이 말에서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꽤나 많은 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철학자가 한 명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따져보는 요 생각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전에 먼저 이거를 먼저 배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한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분석이 이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조주의 정신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몇 분 찍어요? 50분인가? 너무 긴데 이거. 뭐 어차피 뭐 아무도 안 볼 거니까 보실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 보실 거고 뭐 안 볼 사람은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뭐 끊어버릴 테니까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좋아.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랑그는 뭐다? 언어의 거대한 그물망이다. 그물은 규칙을 통해서 짜여져 있다. 우리는 이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주창한 언어학이고 이것이 다른 학문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 힘들다. 오늘은 여기까지.